네, 이퀴벌런스 파티셔닝은 크게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과 멀티디멘셔널 파티셔닝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은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입력 변수만을 고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 인풋 도메인을 이제 파티션을 나누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니디멘셔널 이퀴벌런스 파티셔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파티셔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의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과 달리 멀티디멘셔널 파티셔닝은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런 입력 변수들의 셋 프로덕트를 인풋 도메인으로 이제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파티션은 여러 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변수들이 관련되니까 그 각 변수들에 대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이제 다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랑 이제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멀티디멘셔널 이퀴벌런스 파티셔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멀티디멘셔널 파티셔닝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랑 이제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작업으로 다루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동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앞에서 설명했던 파티셔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두 개의 정수 입력 x, y를 이제 갖는다고 해보죠. 그때 x의 범위는 이렇고 y의 범위는 이렇다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을 적용한다고 하면 x와 y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 파티셔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파티셔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x만 고려하니까 x가 3보다 작다. x가 3과 7 사이, 그다음에 x가 7보다 크다 해서 y를 고려하지 않고 x만 고려하는 경우에 3개의 파티션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만 고려하는 경우, 그래서 y가 5보다 작다, y가 5에서 9 사이, 그다음 y가 9보다 크다 해서 x를 고려하지 않고 y만 고려하는 경우에서 3개의 파티션에서 전체 6개의 이퀴벌런스 파티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앞에서 유도했던 6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x를 중심으로 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x가 3보다 작은 범위, 그다음 3과 7 사이, 그다음 7보다 큰 것에서 이렇게 3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한 걸 보면 y가 5보다 작은 파티션, y가 5에서 9 사이, 그 다음에 9보다 큰 파티션 해서 3개의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네, 멀티디멘셔널 파티셔닝의 경우에는 2개의 입력 변수 x와 y의 셋 프로덕트를 입력 도메인으로 이제 고려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x가 3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졌었고 y가 3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의, 그래서 9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9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1의 경우에는 x가 3보다 작다, y가 5보다 작다. 그다음 E2의 경우는 x는 3보다 작고 y가 5에서 9 사이. 그다음 E3의 경우에는 x가 3보다 작고 y가 9보다 크다 해서 이쪽으로 갈 때는 x는 고정이고 y가 이제 변하는 그런 경우. 아래로 올 때는 어때요? y는 고정이고 이제 x가 3보다 작다, x가 3에서 7 사이, x가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대로 x는 3개, y는 3개에서 각각 3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있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파티션을 본다고 하면 이 하나의 파티션에는 x 관점에서 이퀴벌런스 클래스와 y 관점에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있으니까 2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멀티디멘셔널일 경우 하나의 파티션에는 여러 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9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X가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3과 7 사이, 그 다음에 7보다 큰 경우, Y 관점에서는 5보다 작은 경우, 5와 9 사이, 9보다 큰 경우 해서 이제 집합 곱하기였으니까 9개의 파티션에서 E1, E2, E3, E4, E5, E6, E7, E8, E9 해서 9개의 파티션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퀴벌런스 파티셔닝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풋 도메인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풋 도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이제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입력 변수 또는 출력 변수를 파악을 하고 걔네들의 타입과 사용할 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또한 그 environment 변수, 그러니까 환경 변수 또한 아주 중요한 입력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내에 메소드가 있을 때 이 메소드가 테스트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 메소드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아닌 이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들, 즉 뭐 C++로 말하면 멤버 데이터, 자바로 말하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이런 것들이 또한 그 테스트 대상인 메소드일 경우에는 그 클래스 변수도 환경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나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에서 환경 변수도 이러한 그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입력값들의 집합이 주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그 셋들의 프로덕이 인풋 도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equivalence classing 또는 equivalence partitioning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변수들의 값의 집합을 결국 그 디스조인트한 서브셋으로 이제 파티션 쪼개는 거죠. 그럴 때 각각의 서브셋을 우리는 equivalence class로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풋 도메인을 하나의 변수의 값을 사용해서 파티셔닝 할 때는 결국 프로그램이 보이는 어떤 행위를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퀴벌런스 파티셔닝 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하는 그런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그런 값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 것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단계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결합하는 단계는 이것이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일 경우에는 이 스텝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디멘셔널 파티셔닝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변수, 예를 들어서 x가 앞에서처럼 3에서 7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3보다 작은 경우, 3과 7 사이, 7보다 큰 경우에서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졌었죠. 그러면 그 각각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고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더 결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들에 대해서 정의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곧바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처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컴바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멀티 디멘셔널 파티셔닝 접근 방법을 쓸 때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이제 결합을 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겠죠. 네, 네 번째 단계는 infeasible equivalence 클래스를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infeasible equivalence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전혀 생성될 수 없는 그런 입력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nfeasible equivalence 클래스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GU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GUI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애플리케이션의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GUI에서 나타나는 그런 명령들이 그 입력 데이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GUI에서 메뉴가 있고 여기에 어떤 명령들이 있으면 이 명령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입력으로 들어간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GU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여기 메뉴에 나타나는 그러한 밸리드한 인풋, 유효한 인풋만이 이제 선택될 수 있고 인밸리드한 입력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입력 데이터를 고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풋 도메인을 고려해서 인풋 도메인에서 어떤 유효한 그 파티션과 유효하지 않은 파티션으로 이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유효한 파티션과 유효하지 않은 파티션을 나눴었는데 이 경우에 GUI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이제 여기서 메뉴에서 선택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인피저블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퀴밸런스 클래스 파티셔닝의 구체적인 예로 보일러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일러 컨트롤 소프트웨어는 BCS 또는 뭐 CS라고 이제 우리가 약칭해서 부르고요. 이 경우에 그 제어를 위해서 얘가 커맨드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명령의 경우에는 보일러 온도를 변화시키는 템프, 그다음에 보일러를 셧다운 시키는 셔트, 그다음에 어떤 요청을 캔슬하는 캔슬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을 받고요. 그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커맨드는 다시 실제로 온도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키는 값, 즉 템프 CH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프 CH의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5단위로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러한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10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갖겠죠. 이 경우에 0을 뺀 이유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옵션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 되겠죠. 네, BCS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커맨드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를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GUI를 통해서 커맨드를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또는 파일을 통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UI를 통해서 커맨드를 받아들일 때는 GUI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커맨드 중에 하나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파일로부터 받을 때는 커맨드 파일로부터 그 커맨드를 이제 입력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맨드 파일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커맨드 중에 하나가 이제 커맨드로 들어가야 되겠고, 만일 이제 커맨드가 템프일 때는 그 템프 CH, 즉 온도 변화 값이 또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맨드 파일이니까 그 커맨드 파일 네임이 또한 그 제공되어야 되겠죠. 네, BCS 제어에 대한 입력 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BCS, 즉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UI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 변수 V와 F가 있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그 커맨드를 GUI를 통해서 제공할 거냐 또는 파일을 통해서 제공할 거냐를 표현하는 환경 변수가 있고, F는 만약에 V가 파일로 지정됐을 때 그 커맨드 파일 네임을 나타내는 환경 변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커맨드에 해당하는 커맨드가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값, 템프 CH가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퀴밸런스 클래스 파티셔닝의 체계적인 절차를 BCS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퀴밸런스 파티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풋 도메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 도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퀘어먼트를 주의 깊게 조사를 한 다음에 입력 변수들, 그다음에 걔네들의 타입, 그다음에 값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BCS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정리한 내용이 다음 테이블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변수 V가 있었죠. 이 V는 그 커맨드를 파일로 입력할 거냐, GUI로 입력할 거냐를 나타내는 환경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는 만약에 V가
파일, 즉 커맨드 파일을 제공할 때는 파일 이름을 나타내는 그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커맨드는 세 종류의 커맨드가 있었고, temp ch는 그 온도 변화, 즉 -10, -5, +5, +10 해서 4개의 값이 이제 값을 가질 수 있었죠. 네, 그러면 BCS의 인풋 도메인을 알아볼까요? 그 앞에서 VF command temp ch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이런 변수들이 갖는 값들의 집합, 그런 값들의 집합을 set product 한 것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는 입력값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입력값들의 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인풋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풋 도메인의 몇 가지 샘플 값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 커맨드를 GUI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커맨드 파일은 이제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명령이 숏이면 온도 변화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GUI나 숏 같은 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고려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동기어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는 커맨드 파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숏 명령이니까 온도 변화는 동기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커맨드 파일이고 온도 변화를 시키는 템프가 입력일 때는 여기 템프 입력인데 템프 ch가 0일 때, 이 0일 때는 어때요? 이런 경우에 이것이 인풋 도메인에 속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풋 도메인은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이러한 입력값들은 입력값들의 집합 S에는 속하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그 온도 변화, 템프일 때 템프 CH 0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은 옵션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따라서 그것은 S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풋 도메인에는 속해요. 왜 그렇죠? 인풋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입력 그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조합이 인풋 도메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풋 도메인에는 포함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단계는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equivalence classing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각 변수 관점에서 value들의 셋을 적절하게 이제 파티션 해야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하는 변수 입장에서 보면 파티션이 GUI 파일, 그 다음에 GUI 파일이 아닌 undefined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F는 유효한 파일 네임과 그렇지 않은 파일 네임이 있을 수 있겠고, 커맨드의 경우는 3개의 커맨드, temp, cancel, shut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invalid한 커맨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GUI만 고려한다고 하면 이 3개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파일을 통해서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러한 그 3개의 커맨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즉 인밸리드한 커맨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temp ch의 경우도 valid한 템퍼러처, 즉 -10, -5, +5, 10 이렇게 valid한 템퍼러처 뿐만 아니라 invalid한 템퍼러처도 고려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GUI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valid한 값만 선택할 수 있겠지만 파일로부터 입력을 할 때는 이렇지 않은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을 이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equivalence class를 컴바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컴바인을 해야 되는데, 컴바인하기 앞서 잠깐 이 부분 t-invalid 또는 t-valid, f-invalid, f-valid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값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undefined라고 했던 것은 그냥 하나의 값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앞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120개의 equivalence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V라고 하는 변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무엇이 있었죠? GUI다, 파일이다, 또는 undefined다 라고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의 경우는 fvalid와 finvalid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의 경우는 temp, 그 다음에 shut, cancel 세 가지의 그 커맨드에다가 그 다음에 c-invalid 해서 네 가지 경우를 이제 고려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emp ch의 경우는 어때요? -10,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10 해서 4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t invalid 해서 5개에서 그렇게 다 조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120개의 equivalence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컴바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 샘플 equivalence 클래스 보면 GUI, 뭐 fvalid, temp, -10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GUI를 선택을 하면 여기 파일 네임 부분은 don't care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에 fvalid가 와도 뭐 무방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don't care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equivalence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한 경우를 이제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GUI나 temp, -10 같은 경우 고정된 값이지만 여기 fvalid 같은 경우 어때요? 뭐 존재하는 다양한 파일 네임들을 다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input value가 무한한 개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일 네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한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번째 단계는 인피저블 클래스를 이제 버리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120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인피저블한 클래스들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과 같이 피저블한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각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UI를 통해서 커맨드를 입력한다라고 할 때는 GUI, 그다음에 이때는 뭐 fvalid 이건 뭐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다음에 온도 변화를 주겠다라고 해서 temp가 커맨드고 그러면 이때 temp일 때는 temp ch에서 tvalid 4가지가 있었죠. -10, -5, 플러스 5, 그다음에 플러스 10에서 4가지. 그래서 그 피저블한 클래스는 4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GUI이고 그 다음에 커맨드가 캔슬일 때는 temp ch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don't care가 돼서 따라서 그 equivalence 클래스는 하나가 생기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터가 커맨드로 temp를 선택을 했을 때만 온도 변화에 대한 그 값을 GUI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temp가 아닌 이렇게 캔슬이나 숏 같은 경우일 때는 온도 변화, 즉 temp ch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하나만 그 피저블한 클래스가 생긴다는 거죠. 숏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커맨드를 그 GUI가 아닌 커맨드 파일을 제공할 때는 이제 그 파일 fvalid 그 다음에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temp 커맨드를 줬을 때는 tvalid와 tinvalid를 다 고려해야 되죠. 왜 그래요? GUI를 통해서 입력할 때는 -10, -5, 5, 10 그래서 딱 4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커맨드 파일로 제공할 때는 이러한 그 밸리드한 입력뿐만 아니라 인밸리드한 입력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일일 때, 커맨드 파일일 때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 이런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tvalid 4개의 값에다가 tinvalid 하나 해서 5개의 그 피저블한 equivalence 클래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일 때 fvalid 상황에서 캔슬이면 이 경우에도 이제 1, 셔트일 때도 1. 그 다음에 파일이고 fvalid 상황에서 이제 커맨드가 c invalid일 때는 커맨드가 뭐 temp나 캔슬이나 숏이 아닐 때 그럴 경우도 이제 하나. 그 다음에 파일이고 이제 valid 하지 않은 f invalid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하나. 그 다음에 GUI도 또는 파일도 아닌 undefined일 경우에 하나 해서 전체 이게 몇 개예요? 16개의 그 피저블한 equivalence 클래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실제로 기계적으로 얻어냈던 120개의 equivalence 클래스 중에서 인피저블한 걸 다 버리니까 실제로 피저블한 클래스는
피저블한 클래스는 16개로 얼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줄어들면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할 때도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적은 클래스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테스트 케이스 선택할 때 그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얻어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부터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는 문제는 상당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케어 밸류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약간 고려할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에서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대표하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이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서는 커맨드를 파일로부터 받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인 파일 네임이 나타나야 되겠고 커맨드가 템프고 그러면 여기 템프 ch 값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죠. 그럴 때 테스트 데이터를 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커맨드는 파일로부터 받는다. 구체적인 파일 이름에서 cmd_f1 그 다음에 커맨드는 템프 그 다음에 값은 -1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